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요. 1982년 9월 14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뜨겁네요. 서울 잠실 야구장. 네, 그날의 열기 대단했죠. 그렇죠. 막 개장한 야구장에 그 흙먼지 날리는 느낌. 그리고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세계 야구 선수권 결승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거의 끝나가요. 8회 말 투아웃. 주자는 꽉 차 있고요. 만루. 스코어는 2대1.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네요. 네, 여기서 점수 내면 역전인데 아웃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 3만 관중이 뭐랄까 이미 좀 패배감,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죠. 계속 끌려가던 경기였으니까. 바로 그때 파석에 선수가 들어섰는데 감독 사인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번트였어요. 네, 2사 만루예요. 네, 2-3할로 역전 찬스의 번프라니. 이거는 뭐 야구 상식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정말 의외의 작전인데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정말 믿기 힘든 승부, 그리고 그 배경이 되었던 1982년이라는 해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그날의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야구 경기 하나로만 볼 수가 없는 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대로 녹아있더라고요. 아, 시대 상황이요? 네, 1980년 광주의 아픔도 아직 얼마 안 됐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감 같은 걸 느끼던 때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구가 어쩌면 당시 국민들한테는 거의 유일하게 허락된 어떤 감정의 분출구, 뭐 그런 희망 같은 거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근데 왜 하필 야구였을까요? 그럼 1982년,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198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해 1월에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1월 5일. 무려 37년 동안 우리 밤을 묶어뒀던 야간 통행 금지. 이게 풀렸습니다. 맞아요. 통금이 해제됐죠? 네. 밤 12시 넘어서도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때 사람들 정말 감격해서 밤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해방감 같은 게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또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런가요? 네, 낮은 여전히 좀 시위 진압이라든지 언론 통제 같은 게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자유로운데 낮은 통제되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같이 있었던 거죠. 밤의 자유와 낮의 통제라. 참 묘하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런 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당시 라디오에서는 엄청 신나는 노래들이 유행했어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든가. 맞아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도 그때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쾌하거나 서정적인 대중가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신기하네요. 그 부조화는 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아무래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그 정책, 이른바 3S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S요? 스크린, 스포츠? 네,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리고 섹스, 성. 국민들의 관심을 좀 정치나 사회 문제 같은 딱딱한 주제에서 좀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쪽으로. 아하, 주의를 좀 분산시키려는. 그렇죠. 일종의 그런 전략이었다고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유독 그런 일들이 많았군요. 생각해보니 3월 27일에 프로야구 KBU가 출범했고요. 네, 바로 그 해죠. 야간 통금 풀리면서 심야 영화도 막 허용되고 그 유명한 에마 부인 같은 영화가 엄청 인기였고. 맞아요. 컬러 TV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떤 정점. 그게 바로 그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유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부는 이제 스포츠라는 큰 판을 깔아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좀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는데 여기저 예상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변수요? 네. 하필이면 결승 상대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진짜 공교롭네요. 그 대회가 열리기 바로 몇 달 전에. 네, 불과 두어 달 전인 6월 7월에요.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난리 났었죠. 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뭐 일제 침략을 진출로 바꾼다거나 네. 3.1 운동은 폭동이라고 하고 창씨 개명은 자발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왜곡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정말 들끓었습니다. 이건 그냥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그냥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자존심 문제였죠.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규탄 시위 벌어지고 반일 감정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부는 3S 정책의 일환으로 스포츠 잔치를 딱 벌였는데 하필이면 결승전에서 역사 왜곡 문제로 국민들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던 일본이랑 딱 붙게 된 거죠. 이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단순한 야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그런 무게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1982년이 사실 야간 통금 해제나 프로야구 출범처럼 밝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우승경 사건이나 이철희 장룡자 사건 같은 아주 어둡고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았던 해예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분노, 서름, 기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잠실 야구장으로 막 응축돼서 향했던 거죠. 와, 그런 엄청난 부담감, 그걸 안고 뛰었던 선수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날 대표팀 선수 중에 프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로야구가 막 시작되긴 했지만 국가대표팀은 전원 아마추어 선수들이었어요. 대학생 아니면 실업팀 선수들. 고려대, 동아대 선수들, 그리고 한국전력, 상업은행 소속 선수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이건 뭐 아마추어 어벤져스급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니, 근데 프로 구단이랑 이미 계약한 선수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나라에서 부르니까 프로 데뷔를 1년 미루고 이 대회에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돈이나 뭐 개인적인 명예보다 가슴에 단 태극마크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선수들한테는. 라인업 보니까 정말 훗날 한국 야구 전설이 된 이름들이 뭐 쫙 있더라고요. 무쇠팔 최동원. 그렇죠. 헐크, 이만수. 이만수 선수 연습벌레의 일화 유명하죠. 새벽 1시까지 방망이 돌렸다는. 네, 맞아요. 당시 관계자 증언 보면 딱 두 선수만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했다는데 그중 한 명이 이만수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팀 전체에 있었겠죠. 그리고 불사조 박철순. 이분은 당시 이미 프로에서 22연승하고 있었는데. 네, 대단했죠. 타격기계 장효조, 해결사 한대화, 그리고 문제의 그분 야구 도사 김재박까지. 정말 스타 군단이었죠. 근데 이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던 20살 막내 투수가 한 명 있었어요. 고려대 1학년. 누군지 아시죠? 네. 선동열 선수. 맞습니다. 바로 선동열 선수였죠. 이 개성 강한 스타들 하나로 묶었던 리더는 어우홍 감독이었습니다. 부산 야구의 대부라고 불렸죠. 어웅 감독님. 본인도 40년대, 50년대 대단한 투수 출신이셨고 또 김웅용 감독 같은 분들을 키워내신 진짜 야구 대통령 같은 분이었어요. 스타일은 어떠셨다고 해요? 막 화려한 작전 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셨다고 하고요. 오히려 좀 뚝심 있게 선수들을 믿고 맡기는 스타일. 근데 그게 오히려 젊고 패기 넘치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수, 감독, 그리고 시대적인 염원까지.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로 모이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그 운명의 8회 말, 숨막히는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1982년 9월 14일 잠실 야구장 8회 말입니다. 스코어 2대0, 일본 리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회 한대화 선수 안타 하나 빼고는 일본 투수 스주피한테 그냥 꽁꽁 묶여 있었어요. 네. 답답한 흐름이었죠. 회색이 짙어지니까 관중석에서는 막 야유도 나오고 그랬다고 해요. 역적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니 근데 바로 그때 정말 기적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선두 타자가 8번 타자 포수 심재원 선수였어요. 심재현 선수? 네. 누구도 사실 크게 기대 안 했을 텐데 이 심지원 선수의 방망이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가 빵 터진 겁니다. 와, 정말 예상 못한 안타였네요. 이게 분위기를 확 바꿨겠네요. 그렇죠. 그 안타 하나에 얼어붙었던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관중석에서 함성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러자 어호홍 감독이 바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타, 김정수 선수, 그리고
아, 정말 이 김정수 선수가요. 중견수 키를 그냥 훌쩍 넘기는 엄청 큰 이루타를 쳐냅니다. 와, 1루 주자 심재원 선수 발빠르게 홈까지 파고들었고요. 드디어 2대1 한 점 차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2루, 아웃 카운트는 여전히 없어요. 무사히로. 이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왔네요. 네, 이제 완전 한국 분위기죠. 다음 타자가 또 착실하게 보내기 번트를 성공시켜서 주자는 1사 3루가 됩니다. 아, 1사 3루. 안타 하나면 동점. 그렇죠.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타석에 누가 들어서냐면 바로 야구도사 김재박 선수가 들어섭니다. 아, 김재박 선수? 3만 관중, 아니 온 국민의 시선이 이제 이 김재박 선수한테 다 쏠렸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부담감 어마어마했겠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작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확률 높은 건 역시 스퀴즈 번트겠죠. 3루 주자가 투구와 동시에 홈으로 뛰고 타자는 어떻게든 공을 건드려서 주자를 살리는. 네, 동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 그렇죠. 일본 벡터리도 당연히 스퀴즈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했겠죠. 아,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았군요. 그럼요. 일본은 스퀴즈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썼어요. 바로 피치아웃입니다. 피치아웃? 네. 타자가 아예 번트를 못 되게 하려고 일부러 공을 타자 몸쪽이나 바깥쪽으로 높게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본 포수는 이미 딱 일어서서 공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와, 일본 입장에서는 완벽한 수비 작전이었네요. 번트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렇죠. 완벽한 작전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그 높이 솟아오르는 피치아웃 공을 향해서 김재박 선수가 글쎄 몸을 날린 거예요. 네, 몸을요? 네, 진짜 무슨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폴짝 뛰어올라서 그 어려운 공에 방망이를 갖다 댄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오랫동안 좀 오해가 있었대요. 감독 사인을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 김재박 선수가 너무 당황해서 그냥 엉겁결에 나온 동작 아니냐 이런? 아, 저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김재박 선수 본인이 나중에 밝혔는데 감독 사인은 없었고요. 피치아웃이 나올 걸 예상하고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했던 본인의 즉흥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그 중간에 그런 판단을. 야구도사 맞네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번트된 공이 힘없이 그냥 투수랑 포수 사이 3루 쪽으로 대구르르 굴러갔고요.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 2대2. 이야. 점시어구장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죠. 열광의 도가니. 일본의 그 완벽했던 수비 작전을 김재박 선수 개인의 진짜 믿기 힘든 순발력, 재치 하나로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이게 상대팀한테는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멘붕이죠, 속된 말로. 모든 게 자기들 계산대로 착착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가 또 심리 게임인데 이 개구리 번트 하나로 일본 팀 전체가 그냥 와르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투수 제구도 막 눈에 띄게 불안해졌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자를 내보냈고 마침내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아까 7회 왜 팀 유일한 안타를 쳤던 바로 그 해결사 한대화 선수였습니다. 네, 한대화 선수. 그리고 한대화 선수의 방망이가 정말 불을 뿜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가 밤하늘을 가르면서 큰 포불선을 그리더니 잠실 야구장 왼쪽 담장을 그냥 훌쩍 넘어갔습니다. 와, 홈런. 역전 3런 홈런. 스코어가 순식간에 5대2가 됐습니다. 아니 불과 10여 분 만에 0대2로 지고 있던 경기를 5대2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이닝에 그것도 투아웃 이후에 나온 드라마니까요. 정말 야구가 왜 각본 없는 드라마인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8회 말에 기적적인 역전?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9회 초 일본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웃카운트 3개. 이거 못 막으면 8회 그 기적 그냥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마운드로 향하는데 거기에는 1회부터 혼자서 마운드를 지켜온 아직 좀 앳된 얼굴의 투수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네. 한나라의 운명이 이 젊은 청년 어깨에 딱 걸려 있었던 거죠.
사실 선동열 선수가 이 대회 전까지만 해도 뭐 최동원, 김시진 이런 선배들에 비하면 주목도가 좀 낮았거든요. 그렇죠. 막내였으니까. 근데 이날 결승전에서 던지는 걸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사회인 야구 대표하는 강타자들이요. 선동열 선수 그 묵직한 직구랑 날카로운 슬라이더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돌아서더라고요. 헛스윙하고. 얼마나 대단했길래요? 이날 선동열 선수가 9이닝을 혼자 다 던졌잖아요. 완투. 그러면서 삼진을 몇 개 잡았냐면 무려 15개를 잡아냈습니다. 15개요? 예. 한 경기에? 네. 보통 한 경기에 10개만 잡아도 뭐 에이스급이라고 하는데 15탈삼진. 그것도 당대 아시아 최강이라는 일본 타선을 상대로요. 이건 뭐 대한민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국보급 투수, 괴물 투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와, 15K. 정말 만화 같은데요? 자, 그리고 9회 초 2아웃. 마지막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온 국민이 정말 숨죽이고 지켜봤겠죠. 선동열 선수가 힘차게 와인드업하고 공을 뿌립니다. 1번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그냥 휙 가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 아, 그 순간 포수 심재원 선수가 마스크 벗어 던지고 선동열 선수한테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네네. 더그아웃에 있던 선수들, 코치들 전부 다 그라운드로 막 뛰쳐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 뚝심 있어 보이던 어우홍 감독님마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관중석에서는 뭐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함성이 울려 퍼졌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야구장 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가 이 경기 하나로 그냥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라디오 중계 듣던 택시 기사님들은 막 길가에 차 세우고 경적 울리면서 기뻐하셨다고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흑백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보다가 막 서로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동안 좀 억눌려왔던 시대의 서름, 분노 이런 것들이 이 극적인 승리 하나로 마침내 기쁨의 함성으로 터져 나온 거죠. 네. 이 우승이 가져온 효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해 막 시작했던 프로야구 있잖아요. KBO. 그 흥행에 아주 결정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아, 프로야구 흥행해요. 네. 사실 프로야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거 되겠어? 약간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꽤 있었거든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뀐 겁니다. 어떻게 딱 연결이 된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번트의 영웅 김재박, 괴물 투수 선동열, 헐크 이만수. 이 아마추어 스타들이 다음에 프로모델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영웅들을 직접 보려고 야구장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실제로 숫자를 보면 프로야구 원년인 82년에 총관중이 한 143만 명 정도였는데 우승 다음해인 83년에는 225만 명으로 늘었어요. 1년 만에 50% 이상 관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만든 이 기적이 프로야구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경기가 우리한테 남긴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유명한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여기 베라의 명언이 여기서 또 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8회 말 2아웃, 누구도 상상 못한 번트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던 그 기억, 이게 그냥 스쿠지 전개 하나로 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집단적인 기억, 뭐 DNA 같은 걸로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왜 중요한 국제 경기 같은 거 할 때 좀 지고 있으면 야, 혹시 알아? 8회 말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날지? 하면서 끝까지 응원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기적의 원형이라고 할까? 그게 바로 1982년 잠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뭐 시작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 그 3S 정책이었을지는 몰라도요. 그라운드 위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그 순수한 땀과 열정,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같이 울고 웃었던 국민들의 그 진심 어린 공감, 이게 다 만나면서 원래 의도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문화현상, 그리고 시대 정신 같은 걸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982년 9월 14일 잠실의 그 함성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 그 이상이었던 거죠. 어두웠던 시대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었고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우리의 자존심의 포효였고 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계기였고요. 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돌이켜봐도 이 개구리 번트의 기적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어쩌면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도전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용기, 어떤 기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1982년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혹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당신만의 개구리 번트를 시도해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